네, 이제 금융 스터디 오늘 2025년 4월 16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저희가 금융에서 주로 보는 확률 과정이 기아 브라운 운동인데, 그게 왜 도입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경위를 먼저 좀 제가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론 지금 와서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그냥 계산이 편하니까,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쓰는 게 제일 큰 이유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계산이 편하면 그만이라면, 뭐 하면 그냥 유니폼 분포 그려놓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삼각형 그려놓든지 해도 되는데, 왜 애초에 정규 분포라는 걸 그리게 됐을까라는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할게요. 이거 화면 공유를 공유가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게 원래 바슐리에의 그 바슐리에의 논문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1900년에 그 앙리 푸앙카레 밑에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 Theory of Speculation이라고 투기의 이론이란 이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봤냐면은 1894년부터 1898년까지 대략 한 5년간의 그 파리 증권거래소에 한 연리 3%짜리 프랑스 국공채 데이터를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가장 유동적인 그 상품이다 보니까 이걸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주식이 아니라 국공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기서는 MT를 그 현대적인 의미로 선도 가격이라고 적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국공채가 있으면은 배당이든 이자든 나올 거 아니에요? 만기까지. 그걸 다 합한 가격을 이 사람은 약간 공정가치 같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이 공정가치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데이터를 일별로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사실은 이항 모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번 이항 모형처럼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서 격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격자를 만들어 갖고 그 차분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런 차분 방정식을 만드는데 얘를 그 격자를 막 쪼개면은 이제 어떤 이 확률이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이를 확률을 연속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입실론 델타도 없었고 엄밀한 수렴 이론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분 방정식을 기초로 해서 어 이렇게 테일러 전개를 하며 해서 열방정식이라는 걸 도출합니다. 이 형태의. 물론 이제 여기서 열방정식을 도출하려면은 이제 델타 t랑 그, 그, 델타 t랑 이제 델타 x의 제곱이 비례해야 되긴 하는데요. 8번에서 이제 상수를 수렴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약간 재미없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열방정식이라는 거를 바슐리에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열방정식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를 바슐리에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당시엔 디렉델타 함수란 이름도 없었지만은 초기 조건을 이제 0시점의 x라는 관찰 가격 차이, 가격 차이는 명확하니까 이걸 이제 1로 두고서 풀이 변환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만기에 그 이 가격 차이는 이런 정규 분포를 갖는데 라는 수식을 도출을 한 거예요. 과정에서. 이 정규분포 수식을 잘 뜯어보시면은 분산이 2k 제곱 t고요. 그리고 드리프트가 따로 없어요. 그 x텀에 보시면은 x-m처럼 드리프트가 따로 없잖아요. 그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확률이라는 게 그 각 J 단위별로 이제 그 동일 확률로 변하는 대칭 랜덤 워크를 가정했잖아요. 약간 동전 던지기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동전 던지기 위아래로 움직인다. 근데 이 동전 던지기가 사실은 이전의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서 현재의 동전 던지기 결과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함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마르코프 프로퍼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마르코프 프로퍼티란 이름이 없었지만은 처음 제대로 학술적인 연구를 제시를 한 게 바슐리란 분이에요. 아, 증권 시장은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갖는 것 같아. 관찰을 열심히 해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분산이 그 옵션 가격의 분산을 열심히 보니까 옵션 만기가 길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T가 늘어나면은 만기가 길어지면은 혹은 주식 자체의 누적 변동성을 계속 계산하다 보면은 한 달 단위 변동성이 일일 단위 변동성보단 더 크고 일주일 단위 변동성이 일일 단위 변동성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시간과 변동성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논의가 함축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정도 돼요. 이게 주가의 추세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사실 좀 생략할까 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제 주가가 아니라 채권을 받고 채권의 가격 편차의 정도를 수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공정가격이라고 M이라고 딱 적어둔 거는 선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블랙쇼ल्즈 방정식을 볼 때도 S 대신에 F로 표현해갖고 쓰면은 사실은 드리프트만 없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 거고, 그 사실상 선도를 가정했으니까 추세 없음을 가정하게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뭐 공정 가격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이니까 알아서 다 수렴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변동성의 시간 비례 가정 같은 경우는 어 옵션 프리미엄이랑 그 가격 변동 분포 이런 것들 다 보고 확인을 했고요. 그 마르코프 성질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시장 가격을 보니까 대충 그렇더라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열방 정식의 해를 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기에. 만기에 이걸 가지고 콜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거 풀면은 블랙쇼ल्즈 방정식이잖아요. 블랙쇼ल्즈 공식이랑 되게 유사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걸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죠. 다만 여기서 없는 건 특이할 점 뭐냐면은 할인율이 없어요. 블랙쇼ल्즈 보면은 이 앞에 expectation 앞에 할인율 붙잖아요. EM 마이너스 RT. 그 할인율이 없는 거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선도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격이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공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대 학자들은 하나도 동의를 안 하고 다만 이런 포뮬레이션까지 성공을 했다는 게 그 굉장히 대단하다고 나중에 사무엘슨이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다시 재발굴된 거거든요. 1960년대. 그래서 이거를 사실 나름대로 이 사람 나름대로 또 만기별 시세랑 이론값을 또 비교를 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실제 시장 데이터랑 시장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한 다 들어오더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옵션 행사확률도 비교를 합니다. 만기에 그 확률 분포가 PXT가 이제 만기 주가의 확률 분포잖아요. 이 확률 분포상 그 행사가 K 이상일 확률이 과연 실제로 그 시장에서 관찰되는 행사 확률이랑 똑같냐, 비슷하냐 봤는데 그것도 대충 비슷하다고 나왔고 그 이론적으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면은 위아래로 막 표준화해갖고 표준 편차 구해서 뭐 1시그마랑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면 뭐 면적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 돼라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증해 봤을 때, 아, 정규 분포의 비중이랑 비슷한 것 같아. 정도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자크베르 테스트 같은 어떤 발전된 노멀리티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야매라 그래야 될까? 히스토그램 그려보고요. 그거랑 이제 정규 분포 그림이랑 좀 비슷하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행사 확률이 좀 비슷하더라. 뭐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그 양반이 사실은, 어, 그냥 변화율이 아니라 차분이었잖아요. 보고 싶어 하는. 근데 이제 그 차분이 만약에 너무 크면은 실제 주가가 마이너스를 함의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근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니글리지블 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다뤘던 그 대상이 그렇게 막 빵원까지 떨어질 일이 없는 국공채였던 데다가 어느 정도 보장된 게 있지 않습니까? 채권은.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스톡마켓에서 생각을 해보려니까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스본이라는 양반이 그 새로운 시도를 해요.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투자자들은 그 절대 가격 변화보다 그 비율 변화에 동일하게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어두움과 밝음이 있을 때 그런 명도의 차이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좀 비율적으로 좀 더 잘 인식하더라. 비율의 변화에 대해서. 뭐 그런 매버 페이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여러 부분에서 사람은 절대량보다 비율을 더 중시한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투자자들은 주가 자체보다도 주가의 수익률을 중심으로 사고팔고를 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은 가정을 하고, 그, 그 정규 분포를 이제 로그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죠. 이때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발견한 거는 뭐냐면 아까는 추세가 없다 그랬잖아요. 바슐리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 가격이 내일 가격이고 내일 가격이 모레 가격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위아래로 50대 50 동전 던지기 같은 거지.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오르거나 장기적으로 내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 국채고 그분이 1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좀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본 것 같아요. 과연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나 떨어지나를. 그래서, 어, 장기 추세를 보면은 단기 로그 수익률의 분포는 평균이 0에 가깝지만은 장기 분포는 양으로 점점 올라간다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해요. 저 그 질문 있는데요. 그 네네네. 드리프트 텀이 0이냐 아니면 그 인양의 여부가 그 마틴게일인지 여부랑 같이 가는 건가요? 어, 아니요. 그건 별개죠. 네. 드리프트홈은 그냥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드리프트홈이 있든 없든 마틴게일 프로세스는 될 수 있죠. 예. 근데, 어,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도 대략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로그 분포에 그럭저럭 맞는다고 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분이 그 로그 정규 분포 모형을 들고 왔을 때부터 이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를 한 다른 논문들을 보면은 약간, 정규 분포 치고는 꼬리가 두껍다. 특히 왼쪽 꼬리, 떨어지는 쪽 꼬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껍다는 거는 60년대부터 사실은 예의가 나와요. 예의가 나오는데 그 한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그럭저럭 정규분포, 로그 정규분포를 쓰는 게 맞다는 어떤 학자들의 합의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그 클로스 포뮬라로 주가의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주가의 옵션을 좀 프라이싱해 보자라는 시도가 60년대부터 61년에 바로 있는데요. 한 2년 지나서 바로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사실은 시도예요. 이 스프링클이란 양반이 한 시도고 이 양반 시도를 그 블랙쇼울즈가 자기 논문에서 직접 인용을 해요. 이 사람한테서 영감을 얻었고 어쩌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기대가치 분해, 그러니까 사실 로우 정분포는 그냥 적분한 거죠. 마슐레의 식처럼. 대신 이제 그 FS는 더 이상 정규 분포가 아니라 로우 정규 분포인 거고. 그래서 K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적분하고 K보다 작은 부분은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그 바슐리와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좀 경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게 미래에 받을 값이니까 현재에 얼마나 할인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개인적인 할인 개수를 어떻게 잡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음,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사실 위험 중립이면은 그냥 기대값 그대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4번에 A식이랑 B식이 그냥 위험 중립일 때 받아갈 식이고요. 이 S0 앞에 붙는 값은 뭐냐면은 S0가 현재 주가고요. 이 앞에 그 붙은 거는 이제 미래에 얼마나 이오타인데 이 미래에 얼마나 주가가 오를까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배수로 표현된 거예요. 1이면은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아. 1.2면은 20% 오를 것 같아. 정도의 느낌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데 이제 주가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조정 계수를 갖다 붙입니다. 이건 손해를 볼 확률이잖아요. 여기 손해를 볼 확률이잖아요. NB2가. 근데 이 위험 조정 확률은 이제 내가 손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1보다 크면 이제 되게 위험 회피적인 거고, 1보다 작으면은 리스크 러버인 거고, 그래서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옵션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 투자자들이 주가 성장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위험 회피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인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냥 실패를 인정을 하고 그냥 할인 계수 같은 거 그냥 1 같은 거 그러니까 할인 계수나 그 다 위험 중립이라고 가정해버리고 그냥 예 리스크 뉴트럴 하다고 사람들이 가정해버리고 그냥 실증 분석 돌려갖고 아 대충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른다고 보고 있구나라고 그냥 혹은 내 모형이 옵션 가치를 얼마나 설명하는구나 뭐 이런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이런 개인적인 믿음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들이. 가령 이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손실 회피에 대한 편향, 뭐 이런 것들. 이, 어찌 보자면 이런 주관적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주관적인 파라미터들을 좀 객관적인 파라미터로 대체할 논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60년대 내내 난제가 되고 블랙쇼일즈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기여하게 된 부분도 어 사실 너의 위험 선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픽션리스하고 컴플리트하면 노 아비트러지 하에선 그냥 위험 중립 가치 평가밖에 안 돼라는 거를 나중에 포트폴리오 레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레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아비트러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위험 선호와 무관하게 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블랙쇼일즈 방정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죠. 제가 사실 오늘 블랙쇼일즈 방정식까지 발표를 하다가 이게 너무 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되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직 좀 뭐라고 해야지? 큰 흐름이 약간 설 듯 말 듯 약간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 바슐리에가 이제 국공채를 바탕으로 랜덤워크를 가정을 하면서 이제 네네. 그 이면에 열방 정식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정규 분포를처럼 이제 뛰는 거를 로그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였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워런트부터가 사실 워런트가 뭐죠?
아, 워런트가 이제 콜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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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음, 그 워런트의 가격 공식은 사실 바슐리의 시절부터 있었죠. 그것도. 네네. 예, 예, 만기의 기대값 취하면 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바슐리가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로그로 바꾸고, 예, 로그로 바꾸고 이제 로그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할인율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를 새로 도입하고, 음, 이 두 가지가 60년대 초에 바뀐 건데, 확률 분포에 그냥 그렇다 쳐도 주관적 효용이나 주관적 할인율, 음.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약간 그분에서 좀 궁금한 게 경제학에서는 그 토빈의 이가격 정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효용각선이랑 뭔가 분리하는 작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파이낸스에서는 좀 늦게 된 건지 좀 그 부분이 어, 그, 그 토빈의 세퍼레이션 디어럼은 그거는 약간 CAPM, 음, 제 기억엔 CAPM 안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네, CAPM이 위험 자산 있고 무위험 자산 있고 그리고 투 스텝으로 처음에 딱 고르면 마지막에 딱 먹는 맞아요, 그랬을 때 맞아요. 포트폴리오 분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 옵션 행사와는 아예 음, 모델의 결이 달라서 아예 어, 다른 세계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아, 경제학이 어떤 그 세계의 삼라만상을 한 번에 다 포괄하는 유니파잉 티어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음, 주식 시장에 콜옵션이 있으면 이걸 모델링 해보고 싶어. 아니면 저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있으면 저걸 모델링 해보고 싶어.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때그때 쓰임새 있는 모형을 만드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토비는 토비 나름대로의 이제 쓰임새 있는 모형에서 이제 결과를 낸 거고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또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의 결과가 또 별도로 있는 거고 근데 각각의 프레임워크가 좀 약간 합쳐지기보다는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전 조금 들거든요. 제가 예, 근데 그 약간 PCOR 분리 정리랑도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효용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국에는 NPV만 최대화하면 된다는 게 그 음,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 현재랑 과거에 대한 그 선호를 어떻게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네, 그런 효용함수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쪽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위험 중립 가치 평가 프레임워크 하에서도 효용 함수가 끝까지 살아남아요. 오, 그게 해석될 수 있어요. 저희 연습 문제 이번에 보시면은 어, 잠시만요. 좀 열게요. 어디 있지? 그 맥 파이낸스에 여기 세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죠? 1번, 1번. 일본, 아, 네네네. 여기 세타 값이 있죠. 네. 이 세타 값이 사실은 이게 그걸 사운드 오브 디어럼에서 그 확률 측도 매저 체인지 할 때 쓰이는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 중 하나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근데 그 균형 모형 하에서 괜찮은 균형 모형 하에서 이 세타 값이 위험 중립 확률 측도랑 현실 피지컬 측도 간의 라돈 니코딘 데리버티브인데 그러니까 이 Z가요. 근데 이제 그 Z의 파라미터인 세타가 균형 모형 하에서는 개인의 어떤 위험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세타 값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위험 중립 확률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그 개인의 선호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그 뮤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뮤 마이너스 R이 결국 세타가 되는데 위험 중립 측도로 바꾸자면 근데 이제 균형 모형 하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더 리스크를 더 싫어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뮤 마이너스 R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뮤 마이너스 R의 크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스크에 대한 보상인데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예요. 네네네. 결국은 근데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는 이 위험을 내가 테이크하기 위해선 나에겐 더 높은 값을 쳐줘야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올라가죠. 아, 그 포트폴리오 이런 쪽에서 보면 U-A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징 하는 방식으로 아, 그 포트폴리오 샤프 레이시오, 예, 샤프 레이시오죠, 그건. 예, 네, 그것도 있죠. 예.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네, 건가요? 네, 그때도. 일맥상통해요, 그것도. 아, 예. 근데 다만, 그, 보통 그 뮤를 죄송합니다. 말이 꼬여갖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 균형화에서는. 예. 음.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 중립 확률로 체인지를 해서 쓰는데 그게 개인의 선호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너의 선호를 다 이제 반영해서 다른 위험 중립 확률 측도로 바꿀 거야. 거기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어찌 보자면은. 예. 메저 체인지 과정에. 근데 사실 뭔가 1번 문제 더 그러면은 뭔가 보자면은 네네. 사실 그 뭔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짜증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 세타가 P에 들어가는데 저 P가 의미하는 게 그 프로그레시브 메저러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어 이게 약간 연의수가 어떤 노트에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연의수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사실 저게 프로그레시브 메저러블 프로그레시브리라는 말이 잘 모르겠어요. 저거를 분명 연의수 때는 나오긴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는 뭐야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저 식을 왜 저렇게 잡았을까? 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문제 자체는 그냥 이토 포뮬라를 적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솔루션도 그렇게 돼 있고 그냥 문제도 이토 포뮬레이션 두 번 돌려가지고 이제 ZT를 XT로 미분하고 XT를 다시 물론 미분했다. 네, T에 대해서 BT인가요? 그래서 미분해서 돌리는 거는 좀 금융공학 연수 문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 세팅이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저는 첫 번째 문제 소감은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저 ZT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XT죠. XT 같은 경우는 먼저 그 세타 서브 X DBX 인테그레이션 뭐야지 적분을 만들어내고 그걸 마틴게일로 만들기 위해서 빼주는 게 사실 연이수 노트와는 좀 가장 자연스러운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분들도 약간 어떤 문제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세팅이 복잡한데 그 실제로 저희가 그 연희수에서 쌓아왔던 걸 생각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는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냥 계산에 무리가 없도록 모든 세팅이 배려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progressively measurable이란 게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이게 0부터 그 어떤 타임 인터벌 t까지 해도 다 그게 랜덤 베리어블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progressively measurable이 걸려 있어야 약간 그 구간 안에서 적분이 되는 이게 특히 이게 저희 네, 그 심플 프로 저희가 그 심플 프로세스에서 그 이토 적분을 정의를 하는데 그 결국에 그 어떤 그 심플 프로세스의 어떤 시퀀스의 리밋으로 그 일반적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거 이토 적분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메저러블이 필요한가 하는 그래서 전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걸려 그래서 약간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건가 하고 어쨌든 계산에 무리가 없게 하는 조건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ZT가 약간 그 왜 익스포텐셜 마틴게일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좀 물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자체는 저도 그냥 똑같이 이제 그 XT를 그 일단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폼으로 바꿔가지고 한 다음에 그 DZT에 대해서 그 익스폰테 그 이토렘만 써가지고 그대로 전개하고 특히 그 여기 fx가 그 시간에 대한 텀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1차 미분 x에 대한 1차 미분, 2차 미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계산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사실 그 이제 스텝 그러니까 솔루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스텝 3 그 DZT 서브 T가 이제 Z 서브 T, 세타 서브 T, D 브라우니안 T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거를 그 컨클루드 하는 걸로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적분을 하게 되잖아요. 0부터 T까지 이제 인테그레이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뭐 ZT가 이제 그 DZT가 ZT 빼기 Z0로 바뀌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 여기에서 그냥 인- 적분한다는 게 그냥 0부터 t를 저렇게 그냥 뭐라고 하지 넣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ZT, 세타 T 그냥 저렇게 넣어도 된다고? 약간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되게 계산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DZT야 결국에는 이제 그 ZT를 사실 빼는 방법을 다 빼서 다 더하는 방법으로 만드니까 결국에는 뭔가 교대급수처럼 이제 중간에 건 다 날라가고 결국엔 ZT 빼기 Z0가 남는 거 오케이인데 솔직히 말해서 저 D 서브 BT가 아직까지도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인테그레이션 할 때도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대충 저렇게 해주면 된다고라는 좀 그런 의아함이 좀 들었습니다. 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되게 심플한 폼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심플한 폼들이 하나 같이 다 사실은 다 적분이잖아요, 원래부터. 원래 다 적분기호였던 거고, 적분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건데, 나중에 다시 적분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예. 저 D 베타 T, DBT도, DZT도 사실은 언제나 적분 폼으로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한 번도 미분 폼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그거는 단지 노테이션이 너무 티디어스 하다 보니까 미분 폼으로 바꿔왔고, 저렇게 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적분하듯이 하는데 아예 어 이렇게 쉽게도 풀어보고 적분 폼 안 풀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식으로만 그냥 쭉 전개해서 써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의미는 이게 다 적분이라서요. 예. 근데 이 노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서 좀 그 스터디를 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네, 그거를 안정하긴 했어가지고, 안정하고 제가 그냥 1번부터 대충 말을 해버려서, 진행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일단 들이받고 계산해보는 게 제일, 음, 예. 그리고 계산한 내용 나누기, 예. 음. 계산하면서 뭐 얻은 감상 같은 것들 나누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아니면 왜 예. 같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서유기처럼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아, 시간이 너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네. 약간, 아니면은 좀 일단은 각자 좀 어느 정도는 본 다음에 이제 몇 문제만 찝어가지고 같이 보는 거 어떨까요? 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사실, 뭔가 그 이번 문제도 사실 그 뭔가 솔루션에 약간 동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번 문제도 보면은 그 약간 순서가 거꾸로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그 뭐라 하지? 저 인테그랄 이퀘션이 먼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ZT가 또 성립하는 걸 보여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저는 이 문제 교환 법칙이라 해야 될까요? 이거가 순서가 바뀐 게 어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서 저렇게 막 프로세스를 바꾸는지 그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돼? 약간 이 생각이 먼저 드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OD에서 뭔가 처음에 뭔가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거를 그 뭐야 그 DY는 Y 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서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는 Y는 EX니까 EX가 해겠구나 하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약간 그런 결이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제대로 그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형태의 솔루션을 찾아보자라는 게 이번 취지인가 좀 싶은데 근데 약간 근데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풀이를 봤는데 뭐지? 약간 사실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음, 전 그냥, 예. 굉장히 깊은 감상이네요. 전 그냥 뭐, 걸선 오브 디오럼 정리하려고 그 전에 연습하나 보다 뭐 그 정도 감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약간 뭔가 저희 인테그랄 저 뭐라 그러죠? 싱글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내적 형태 되어 있는 거? 어, 네. 여기 있는 네네네네네. 이게 쿼드라틱 맞아. 네, 베리에이션이죠. 쿼드라틱 네. 베리에이션. 네. 예, 예. 저것도 뭔가 나오는 사실 뭐였어요? 이 프리가 저 XT와 AT를 쪼개는 게 자연스럽나? 약간 싶은 것도 있고 사실 문제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를 음,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ZT가
위에 아래에 있는 1 플러스 0부터 t까지 이제 적분한 저거를 만족시키는지 보여라. 그래서 이제 근데 앞에도 보였잖아. 보인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이었거든요. 보인 걸 뭐, 왜 또 하라 그러지? 네, 약간 뭐 X이면 Y임을 보여라, Y면 X임을 보여라, 뭐 필요 필요 충분 조건임을 증명하는 두 개의 과정이죠. 음, 예, 예, 약간 검산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사실 2번이 네, 2번이 약간 미분 방정식이 맞나 싶은데 일단 방정식이 있고 값을 주고 이걸 넣어서 보라고 하는 게 그, 검산인 것 그쵸, 예. 같아요. 아, 조금, 예, 그쵸, 예. 그냥 그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군요. 그냥 반대로 이제 넣어봐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음, 네, 저는 좀 네. 그 개인적으로 이거 풀이 보면 색깔이었던 게 사실 그 여기 부분이 저는 그 dx의 그냥 제곱이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는데 이게 또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개 같은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같아지는 거지? 이게 좀 있었습니다. 아 이게 평균이 0이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연이수 노트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쿼드라틱 베리에이션 관련해서. 미수 근데 문제 풀 때 일단 푸시고 솔루션 보나요? 아니면 막히면 솔루션 언제 보나요? 약간 사실 수학 공부할 때 언제 공부하든 초중고 대학생 때까지도 항상 이제 약간 그거 같은데 문제가 막혔을 때 답지를 보느냐 만약에 본다면은 이제 얼마쯤 생각하고 보느냐 네, 궁금한데 어떻게 하셨나요? 이번 했을 때. 저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개념을 더 봤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여유롭게 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답을 보고 문제를 다시 이해해볼까? 약간, 예, 생각하다가 안 되면 좀 그런 치사한 방법을 썼는데, 근데 그 계산 자체는 되지 않나요? 지금 뭐 맞아요. 하는 건지 의미 파악은 굉장히 사실은 심오한데 계산 자체는 그냥 예. 그냥 공식 띡띡 넣으면 띡띡 나오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그, 아니 이게 여기 적힌 문제 한 절반은 모르는 말인데 일단 문제는 풀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푸는 감상이 이게 뭐 그냥 약간 그 이제 뭐 약간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그 뭔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그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문제 띡띡 뭐가 이런 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푸는데 사실 이게 좀 거기에서 괴리감이 좀 오더라고요. 아무튼. 예. 예. 그건 저도 이재성 금융수학 처음 풀 때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음. 예. 맞아요. 예. 그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계산. 예. 그럼 일단 시험은 볼 수 있다. 특히 그 4장 예. 처음에 확률 미분 방정식 나왔을 때 진짜 이거 뭐야 이토적분 이거 뭐야 그 막 처음에 막 L2 수렴 뭔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막 PF 하면서 이제 보는데 막상 문제 푸는 거는 그냥 테일러 곱슬 풀듯이 두 번 미분 딱딱 한 다음에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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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무튼 그 미분하기 쉬우라고 또 지수함수 주고. 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아, 네. 그 아까 이게 네. 제가 좀 제일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여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 dxt의 제곱이잖아요. 여기 아, 들어가는 게. 네. 근데 이게 왜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인가 어, 하는 게 좀 그게 잘 연결 안 돼서 그래서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뭔가 싶은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연이수 노트에서는 그냥 그 원래 확률 과정 제곱한 거에다가 마틴계를 뺀 거라고 하고
또 뭐 뭐, 다른 데 찾아봐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그 증분을 제곱한 거에 기대값 이렇게 네,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txt 제곱이랑 같은 거지? 해서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이 뭐지 하는 게 좀 들었습니다. 이 이토 미적분학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네, 그거 다 적분으로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적분으로요. 예, 이토 포뮬라, 이토렘마 이런 거 다 적분으로 바꿔갖고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적분으로 바꾸라는 말이 그 와닿지가 않아요. 어, 그, 쿼드라틱 베리에이션 포뮬라가 있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은. 네네. 약간 연위수 기준으로 갈게요, 저희가. 네. 연위수, 연위수. 아마 첫 번째 장 셋째 쪽에 이제 정의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노트, 예, 첫째 쿼- 장이. 아, 그럼 공유를 다 시킬까요? 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 네. 거기에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이 처음 정의가 나오는데, 쿼드라틱, 자, 근데 제가 공부했던 정의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인상이 드네요. 그, 이거 약간 영상으로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제가 아는 방식대로 그 주중에 한번 좀 더 풀어서 올려볼게요. 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어, 약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공식만 보고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풀면서, 아, 그냥 공식대로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딥하게 안 보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정작, 그, 아까 그거를 풀어봐야겠다. 잠시만요. 예. 그 제가 그 다른 레퍼런스에서 봤던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유성 선생님께서 아시는 정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P가 약간 그 두 뭐라 해야 되지? 그 아, 파티션입니다. 가장 큰 파티션이 0으로 갈 때, 네. 또 이렇게 보면 그 dx의 제곱 같기도 하네요. 이거 원래 그 뭐냐 리만 스틸체스 적분에 나오는 그 기호죠. 슈프리멈 GX GTI 마이너스 GT 서브 I 마이너스 그게 0으로 간다. B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리미트 아래에 있는 기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괜히 알 것 같다는 걸 끝나긴 했는데, 네. 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면, 약간 네.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그냥 이제 대충 내적 약간 이러고 이제 그냥 의학하고 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팅 그레이션이 그냥 딴 게 아니고 이제 저런 음 근데 보통 저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걸 보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그래도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 뭔가 이 확률 변수 미분 형식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적분을 씌울 때도 이 적분 씌워도 되나? 이 미분할 때도 미분해도 되나? 약간 그런 음, 그런 생각을 걱정을 자꾸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면 그냥 다 해놓는 것 같고. 전 또 음. 어떤 것도 어색했냐면 그 인테그랄 뭐 0부터 t까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티그랜드가 그냥 없이 1이 생략된 거겠죠. 그 다음에 바로 뭐 d, 아, bt 이런 게 왔을 때 이거를 바로 뭐 이걸 바로 bt-b0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되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진짜 그 부분도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네. 이 3번 같은 경우가 그냥 좀 OD 푸는 문제와 이제 그 PD 푸는 문제, SPD, 아, 뭐라죠? SD 푸는 문제가 각각 있는 그런 거 같았는데, 3번이 네, 뭐죠? 채권이랑 주식의 이제 미분 방정식 풀어서 그 저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DBT 같은 경우는 그냥 수월하게 대충 의학하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RT 같은 경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자율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자면 이제 BT가 채권이고 ST가 이제 주식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RT가 이제 T 시점마다 변하는 이자율이고, 시그마 T는 주식의 변동성인 거 아닌데, BT는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그 스몰 BT. 네. 그 T에 따라 변하는 함수. 걔는, 뭔가 드리프트 텀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뭔가 다른 그런 해석 같은 것들이 금융공학에는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드리프트 아닌가요? S에? 그냥 예, 그렇게, 그러니까 B의 드리프트는 R이고 S의 드리프트는 B고. 음, 예, 뭐, 큰 그런 게는 없는 거군요. 예, 예. 뭔가 저는 RT는 이자율처럼 뭔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BT도 뭔가 있나? 이 주식만의 뭔가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약간 그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잠깐. 주식만의 추세를 하면 이제 기대 수익률. 저게 음, 딱 그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기대 수익률로 나올 연속 기대 음, 수익률로 나올 부분이죠. 예. 아, 근데 그렇게, 저기서 네, 네. 그 본드의 RT가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따르게 붙은 건 이제 약간 좀 그 뭐라 그래야 돼? 본드 가치가 이제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막 플럭추에이션 한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근데 사실 네. 그 본드 보면은 근데 본드가 플럭추에이션 안 하네요. 보니까 뒤에 디퓨전 텀이 없네요. 그쵸? 네, 네, 디퓨전 텀이 없고 그냥 제가 3번 이후로는 안 봤어요. 사실 어제 이동 선생님이랑 1, 2번만 오늘 해야지 했는데 아, 지금 그랬군요. 예, 지금 분량이 다 하기는 예, 무리일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좋습니다. 예, 지금 저 보는데
이거 그냥 그 연속 복리 이자율 T 음, 시점에 네, 그냥 네, 디터미니스틱하게 변하는. 네, 연속 복리 네네. 이자율. 그리고 아래 BT는 이제 연속 복리 수익률. 주식의 연속 복리 기대 수익률. 네, T 시점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죠. 그 RT가 디터미니스틱한 거죠. 이게 처음에 그 밑에 보면은 measurable이랑 adapted 이런 말이 있어서 네, 어 약간 어, 좀 헷갈렸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 measurable이 붙지? 약간 음, 그거 미래엔 모르죠. 근데 지금 알죠. 아 그런 T 시점엔 의미에서 알죠. T 시점엔 알죠. 예. T 네 시점엔 결정돼 있죠, 딱.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주는 예, 예. 거군요. 예. 보통 약간 랜덤 베리어블에만 뭔가 저런 것들 메저러블 뭔가 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좀 디터미니스틱한 함수에서 붙는 게 좀 어색했던 그런 소감이 있고요. 사실 저도 4번부터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 딱 3번까지만 보고 아, 그, 이거 4번부터 4번부터 네,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됩니다. 문제 좀 꼼꼼히 풀겠습니다. 제가 딴 거 하느라고 문제를 자세히 못 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문제 풀이보다 이게 제가 연희수를 그래도 막 다시 듣고 필기하면서 듣고 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해서 네, 저는 사실 약간 다른 레퍼런스로 한번 보긴 했습니다. 음. 이게 레퍼런스가 그림이 많아가지고 장점이 네. 있습니다. 여기, 그 어, 코인 토스로 네네. 리미팅 하나요? 그거 역시 바실리오로 올라가는 전통. 그 되게 혹시 오래됐더라고요. 예. 혹시 괜찮다면 제가 약간 요거 보면서 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 위주로 좀 약간 네. 발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챕터 5를 봤고요. 이거 자료 자체는 오픈 소스입니다. 음, 되게 퀄리티가 좋았고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 정의 받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샘플 패스가 실제로는 다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그래서 네, 되게 여러 오버랩이 있었고요. 연이스에서 다룬 거랑. 그래서 뭐 실제도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 봤던 것 같고 2차원에서는 되게 2차원, 3차원에서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확대해도 좀 유지되는 프랙탈이죠. 아, 제가 수학적 정의는 모르지만 프랙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션도 복잡한 책에선 대복잡하던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랜덤 워크 아까 바실리에가 했던 것처럼 이제 랜덤 워크를 이제 극한으로 당겨가지고 네, 코인 토스를 계속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음, 만드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거 다 합했을 때 그 love large number 그게 때문이 아니죠. 그냥 수렴하기 때문 원래 그냥 더해가지고 나누면 똑같이 네,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브라우니안 패스를 이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분포가 나오고요. 음, 이거는 반대로 실제 그 주식시장에 대한 네, 그래프라는데 약간 좀 스큐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 그래프로만 봐서는. 이거 확실히 말고 아래쪽, 네, 네, 패테일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로도 되게 컨스트럭션이 여기도 나오고 다른 레퍼런스도 봤을 때도 뭐 엄청 다양하고 어려운 게 어, 있더라고요. 저건 또 그래서 뭔가요? 그 이토 스토캐스틱 인테그럴이 나오기 전에 위너 스토캐스틱 인테그럴이 나오던데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맨 처음에 솔직히 수학 그 연희수에서 확률 미적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미분하고 왜 적분하는 거지에 대해서 약간 필요성, 당위성이 되게 없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FT라는 게 네, 그 F 이거 그 sum of profit and losses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손익이 이제 FTDS인데 이제 DST라는 게 그 스탁 프라이스가 움직이는 거고 FT가
이제 그냥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고 그걸 전부 합하면 이제 누적 손익이 될 테니까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분을 해야 하는구나. 이런 음, 당위성을 여기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FT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확정 시간에 따라서 디터미니스틱한 요소니까 이거를 좀 랜덤한 요소에 맞춰가지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구나 해서 여기에서는 일단 인테그란드를 좀 디터미니스틱한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 스토캐스틱한 걸로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DBT면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가 흔히 아, 그쵸, 그쵸. 네, 그 치환족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근데 브라우니안 모스는 네.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네, 심플 프로세스 여기는 심플 프로세스가 아직 그 디터미니스틱 하니까 스텝 펑션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싶었고요. 해서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이 적분이 어떤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도 확률 변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터 아이소메트리를 이거 계속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 그리고 결국 스텝 펑션에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니까 이 결과를 그냥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에 사용할 수 있구나 해서 봤었고 이, 이 이토 스토캐스틱 인티그랜드 저희가 연니스에서 바로 들어갔던 것처럼 인티그랜드가 아예 인티그랜드까지 스토캐스틱한 거. 그래서 인테그랄 뭐 BT, DBT 뭐 이런 거를 구할 때는 이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그 이토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이 필요하구나 하고 해서 그런 스토리라인이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비슷하게 그 아까랑 비슷하지만 여기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돼가지고 그런 그 심플 프리딕터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와, 저렇게도 하네요. 진짜 신기하냐, 군. 그렇구나. 네, 이것도 똑같이 그 스텝 이거는 이제 심플 프로세스를 그 심플 랜덤 프로세스를 이제 그 일반적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적합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자체는 되게 뭐 그거 이렇게 조건무게 대값 성질 뭐반 이터레이티드 뭐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뭐 이런 거 쓰고 하면서 그리고 이터 아이소메트리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캐스틱 캘큘러스에 대한 이게 뭐 검색량이 늘었다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이랑 스토캐스틱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던데요. 사실 여기에는 쿼드라틱 베리에이션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후로는 그냥 이제 이토렘마 소개하고 이거 박스 하나 소개하고 맞아요.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냥 한번 짚고 다 같이 보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그 이게 노테이션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흔히 보는 약간 이런 식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그 사실 이거를 테일러 전개를 한다고 하면 뭔가 여기도 그 밑에 그 라운드 옆에 있는 게 S티어여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X로 두잖아요. 근데 이게 그 왜 근데 또 뭔가 진짜 테일러 전개를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X로 두고 그다음 DX가 붙고 하는 게 그냥 ST로 두고 DST가 붙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작 이게 또 맞지 않는 펀더멘털 시럼 오브 클래시컬 캘큘러스가 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뭔가 약간 어색했던 부분 중 하나를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더라고요. 여기 라운드 X인데 왜 DBT가 오는가? 왜냐면 여기 라운드 DBT가 오면 이게 그 실제로 안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그 미적분이랑 되게 확률 변수에 대한 그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뭔가 명확하게는 보다도 어렴풋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는 그냥 연습 문제를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음, 그러면 다음 주에 뭘 할지 좀 정해서 정하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할까요? 네, 또 좋습니다. 다른 네. 좋습니다. 예. 약간, 아, 다음 주에 딱 정한다면은 저는 문제 1, 2, 3번, 4번까지 한 주에 두 개씩이니까요. 아니다, 두 개씩이 아니라 5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디까지 풀어오실 수 있을까요? 그거부터 합의를 음, 좀, 예. 5번이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문제 좀 풀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예. 그러면 저도 그럼 5번까지 풀어보고 별개로 그 로컬 마틴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히 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저, 맞습니다. 저는 약간 5번까지 풀고 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뮬러가 적용이 되는지 심플리스틱한 폼으로 풀다 보니까 의미 불명의 어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를 원래 다 적분이었던 걸 심플리파이를 해서 가다 보니까 그걸 거기서 다시 나중에 적분으로 돌아오려니까 지금 뭐 하지 이런 음, 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일단 풀기는 해법을 알려면 심플리파이를 해갖고 풀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풀고 나서 이게 원래는 어떤 형태의 식이었겠구나. 뭐 음, 여기서 뭐 쿼드라틱 베리에이션도 뭐 아이소메트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였구나. 뭐 이토 포뮬라가 뭐 이토 아이소메트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해 보려고. 그럼 생각해보니까 도적분인데 미분만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아, 이. 네. 네. 저도 그 약간 보험 수리 쪽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보험에서 이제 사망과 이제 죽음의 과정이 그 카운팅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의 적분 형태로 좀 기술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금융 스터디에 간단하게만 공유해 그 디스코드에다 공유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약간 보통 브라운 적분이나 이런 그 정규분포 위에서의 뭔가 적분한 것들을 올려놓는다 보니까 사실 스토캐스틱 인테그랄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실히 카운팅 프로세스에서 적분하는 건 좀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점프가 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올려놓고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디스크리트한 세팅에서 좀 더 금융 맥락 보기 쉽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정리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 일단 풀고 5번 문제가 좀 뭔가 볼륨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관련해서. 네. 네. 언제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트레이딩 스트레치는 맨날 뭐 사고 뭐 팔아야 되지? 약간 사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번 문제가 다음 주에 좀 메인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주신 문제는 아마 다다음 주까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니다. 음,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